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신사 있잖아요. 젠틀맨이었어요. 나는 이만갑이 맨 처음에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누가 이만갑이지? 그럼 누가 이만갑이지? 겨울인데 집에 난방을 켜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기지만은 그 돈을 주려고 안 하고 난방을 켜지 못하고 이렇게 옷을 이름 뭐죠? 그 옳다. 예. 옳다. 예. 사실 그 아꼈던 게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큰 빛을 발하는 공사님 저 믿고 따라오시면 아마 한 4, 5년 안에 웬만한 전셋집에 갈 수 있어요. 웬만한 전셋집에 갈 수 있어요. 북한에서 외교관쯤 되면요. 김정은일 정권의 허구성이 다 보여요. 3대 세습 정치 속성을 이제야 북한 사람들이 알았어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길을 갈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자멸의 길을 가느냐. 현 북한 정권으로서는 옵션이 없는 게요. 북한 외교관들 부인들 우울증에 걸린 부인들이 많아요. 애들 생각하면 먹다가 이렇게 딱 얹히고 사람은 그 혈부치와 떨어져 보면 이게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걸. 저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데 정말 이걸 생각하면 막 진짜 죄송스럽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정말 특별한 시간을 2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태영공사께서 정말 공식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우리 신은하 씨와 내줘서 저희가 지난주에 1탄 소개를 해줬죠. 만세 사건. 왜 내가 만세를 하게 됐나를 말씀하셨고. 한국 땅에 발을 디뎌놓는 순간 제가 그랬지만은 나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다. 나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내가 비록 이제는 50대지만 이 남은 인생을 좀 자유롭게 살기라고 한국 땅에 발 디뎌놓는 순간 만세를 부르고 좀 나의 이 말하자면 좋아하는 희열했던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고 주고 싶었어요. 마이크 좀 내려주실 수 있어요? 아니, 일어서셔서. 일어나서 안 돼요. 통일된 대한민국 만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좀 어울리지 않다.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 이런 글들과 이 비판하는 걸 쭉 보면서 내가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는데 왜 이렇게 보지? 저는 그런 반응이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거 만세 불렀는데 이거 어색하다, 어울리지 않는다, 왜 그랬느냐 이런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정서가 완전히 북한에서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내가 대한민국을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서라든가 이런. 네. 또 편안하고 가벼운 이야기를 좀 즐겁게 우리 이만갑을 위해서 할애를 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번에는요. 태영공사가 한류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북한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선전화를 사잖아요. 그러면 누군 전전화도 있고 비싼 선전화도 있고 예를 들면 화웨이 같은 건 누구요? 노키아 이런 건 좀 누고 삼성, LG 이건 비싼데 북한 사람들은 돈이 더 들더라도 삼성이나 LG를 삽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외국 애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하면 너희들도 한국 애들이 저렇게 머리가 좋으니 북한 애들도 너희들도 머리가 좋을 것이다. 다 이렇게 너희는 좋은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한국 애들이 이거 삼성 전화 LG 잘 만든다는데 한번 좀 써보자. 이렇게 해서 쓰고 그다음에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 만든 바까마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전자밥솥, 전기밥솥. 네, 전기밥솥 이제 밥이 다 되면 한국말 나오잖아요. 한국말 나오는데 한동안은 바까마가 좀 유행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의원이나 뭐 검열 들어왔을 때 갑자기 뭐 밥이 다 됐습니다 하면 한국말 나오면 야단이거든. 그래서 야 이거 저거 말하는 기능 어떻게 좀 막아놓을 수 없는가 이렇게 되는데 그 밥설도 사는 사람이 이제 점점 많아져서 그 지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한국말 나오는 밥설이나 아 이거 한국제 아니냐면 아 이거 한국제 아니다. 이거 중국 동북 조선족 애들이 만든 건데 한국 기술을 가져다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 한국제 아니다 이렇게. 아니 아 너무 재밌네요. 2000년대 초인가 불멸의 이순신이 그때 나왔죠. 불멸의 이순신 1부부터 애들하고 다 같이 봤어요. 쫙. 예, 근데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북한에서 이 역사물 영화를 저와 같이 이런 식자들이 왜 역사물 영화를 좋아하는가 하면 불멸의 이순신과 같은 그 영화의 밑바탕에는 애국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애국심이라는 건 남한 정부도 애국심 교양을 하지만 북한 정부도 역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 이순신이라는 영화를 딱 보면 마지막 정착점은 애국심입니다. 그러니까 좀 딱 이순신이라는 영화를 볼 때는 딱 북한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춤. 지금으로 말하면 항병서나 채령회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 2000년대 이순신이라는 영화 나왔을 때 이순신 영화를 다 김정일이가 다 보여줬어요. 예, 다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그 원인은 이런 역사물 영화를 한국에서 어떻게 만드는가 좀 봐라. 다른 하나는 그 북한의 기자처럼 한국에서 잘 된 드라마 이런 건 북한에 극히 제한된 그 간부들도 보이고 때로는 이 영화예술 부문의 작가 이런 사람들도 봅니다. 최근에 북한 사회의 특징이 하나가 북한에서 지금 영화가 못 나와요. 영화나 드라마가 지금 못 나와요.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영화 뭐 계속 보던 계속 나왔거든요. 지금은 영화 드라마가 너무 안 나와서 김정은이가 너무 안 나와서 4.26 영화 만화 영화 촬영소에 가서 이젠 영화가 안 나오니까 만화 영화라도 좀 어떻게 해보라 그랬거든요. 왜 영화를 못 만들어내는가 하면 북한 사람들이 너무 한국 드라마 영화를 봤기 때문에 작가나 이거 제작진이 이거 품들에 내가 만들어 봤댔자 한국 영화를 누를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신심이 없고 이거 뭐 내가 삐빠지게 달라붙어 만들어도 이걸 내가 만드는 걸 누가 보랴. 그러니까 지금 한번 북한 되돌아보세요. 한류가 들어가면서 한 10년째 북한에서 똑똑한 영화 드라마 나온 거 없어요. 나도 아직까지 최근에 북한 영화 나온 거 뭐지? 영화 광고 하나도 없어요. 멋있다. 맞아. 네. 네. 아니 해외 외교관들이 휴대전화를 한국제를 많이 쓴다는 게 정말 저는 네. 놀라웠는데 그 얘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약간 좀 뭔가 신기해요. 왜냐면 저분은 이제 항상 저는 이제 막 그 딱 김정은이 막 지시만 받아가지고 정말 고위급 중에서도 정말 달걀로 말하면 노란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막 우리 같이 막 한류 열풍에 대해서 막 하는데 제가 진짜 북한에 있을 때 대한민국 드라마에 미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막 그거를 딱 보니까 우리 아빠도 과연 북한에서 저러지 않을까? 서울로 막 대한민국 드라마를 열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네요. 자 근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영화 제작을 못할 정도다. 이거 좀 공감이 가는데요? 예, 안 볼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 거 보다가 예, 근데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북한 주민들이나 간부들이 이미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이미 눈높이가 맞춰졌잖아요. 근데 그 눈높이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 영화 기술이 아무리 발달이 된다고 해도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상을 빼고는 사상을 항상 넣어야 되는데 막 로맨틱 사상 아무 데나 사상을 막 넣어야 되고 막 당에 충성하고 이딴 거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믿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현 씨 이게 되질 않는 만약에 거예요. 북한에서 900년 동안 살고 있는 도깨비와 저승사자가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면 안 되나요? 안 되죠. 그건 상상도 못 하는 거죠. 북한은 김씨 일가가 신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신을 뛰어넘어서 그 어떤 존재도 존재하면 안 되고 그 어떤 인물도 김씨 일가의 그걸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김씨 일가만이 사람하고 다르고 그 아래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리고 공사님이 네.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김정은 앞에서 박수를 치는데 저녁에 들어가서는 이불을 덮고 남한 드라마를 보는 거 김정은 자신도 알고 있대요. 중앙당 고위급 간부들의 그런 현실을 김정은 자체도 알고 논리가 있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충격이다. 북한에서
탈북민들에 대해서 생각하던 거하고 현실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하고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뭘 차이 나는가 하면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생각한 거는 한국은 3, 40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민주화를 일으킨 이런 나라다. 대신 이 나라는 이 한국에서 살자면 경쟁력이 대단히 치열하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건 이거 학벌을 따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와서 정착하기 힘들고 여기 오면 뭐 2등 국민이 될 수 이런 부정적 글을 많이 봤거든요. 물론 뭐 아무 사회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사회라는 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또 취약층도 있는가 하면 부자들도 있고 이런 건데 제가 와서 많이 보고 충격받은 거는 이 한국 정부의 탈북민 이 정착 정책 같은 거 특히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애들 같은 경우는 대학 가려고 아이 때부터 뭐 어릴 때부터 배낭 메고 다니면 그렇게 엄청 공부하는데 탈북민 청소년들은 특혜로 진짜 한국 애들 같은 건 생각도 못하는 그런 특혜를 이거 지어주고 또 최근에는 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거 못 봤지만 국가 공무원인데도 뭐 이제 취직할 수 있게 이렇게 탈북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정착 이런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한국 국민들이 탈북민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를 좀 북한 사람들이 뭐 USB나 이런 걸 딱 봤을 때 한국에 가면 이렇게 사노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정부가 그래서 도와주네 이런 걸 좀 알기 쉽게 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하면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 많은 분들이 이 탈북민들이 이제 오면 이거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많은 생각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탈북민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또 여기 온 탈북민들이 이렇게 신인어스처럼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 탈북민 대열이 3만 명, 3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늘어나면 그 순간 김정은 정권의 연좌제는 허물어지고 우리 나라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될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 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어느 때 한번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 적이 없었어요. 6.25 동란 때도 그렇고 임진 외란 때도 그렇고 그때는 뭐 우리 한국이 자기 민족 운명을 결정하려고 해도 힘이 없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꿈뿐이지. 그러나 지금 한국은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고 지금 한국의 상품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런 지위에 올라서서도 우리가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민족 상잔이 비극을 겪는다면 정말 우리 민족은 똑똑한 민족이 아니라 정말 이건 우리 모조리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탈북민들을 많이 오게 하고 탈북민들을 정착시키고 그들을 통일 성업에 내세워서 이거의 우리가 말하자면 21세기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장래를 우리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만 날아갑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태영호공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만 날아갑니다에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2탄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태영호공사가 영국은 물론 이 해외 각국에서 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겁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 대한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외교관쯤 되면요. 해외 나서 오래 생활해 보면 김정은 일 정권의 허구성이 다 보여요. 이건 정말 이건 공산주의 외피를 쓴 이건 정말 이 독재, 이 봉건 독재 이런 정권이다.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제 가지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저도 역시 이거 좀 무엇인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못 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김정은이 저렇게 젊고 해외에서 공부하고 세상 물정 다 아는 사람이 올라갔으니 달라지겠지 이렇게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김여정이나 뭐 김정철이나 누가 다른 사람이 올라갔다고 해도 만약 김정일이 자식 중에 누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길 밖으로 밖엔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속성, 그 말하자면 3대 세습 정치의 속성을 이제야 북한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 이제는 응당 정상적인 사고라면 뭐 핵 미사일 개발 그런 길로 가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진짜 핵 이걸 포기하고 뭐 한국과 손잡고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들여서 진짜 북한 인민들이 또 북한은 조금만 노력하면 경제를 다 회생할 수 있는 기회도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진짜 나라를 경제를 발전시켜서 인민들을 잘 살게 해주면 인민들이 만세를 부르라고 하지 않아도 김정은 만세 안 부르겠어요? 내가 만약 김정은이라면 그렇게 하겠거든요. 그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길을 갈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자멸의 길을 가느냐? 그건 현 김정은 체제의 속성상 자멸의 길로 다른 옵션이 없어요. 이 길밖에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 기자회견장에서 대북 정책의 문제는 그 어떤 인센티브의 퀄리티나 양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만약 그러면 한국이나 국제 공동체가 핵 개발한다고 해서 북한에다가 진짜 대량 경제 원조를 주고 경제를 퇴생시켜서 진짜 남과 북 사이의 경제적 균형을 없앤다. 이런 정책을 실시한다 하면 제일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게 무슨 문제겠어요? 첫 번째로 시장경제 특징은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 국내 안악에서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해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경제적 발전은 경제인이 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자유롭게 다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왜 공장을 지면 자체로 질 수 있어요. 공장 설비를 지면 조립하려면 한국이나 외국에서 기술자들이 들어오고 그럼 외부하고 접촉하고 열고 문을 열어놓게. 그러면 뭐이 들어와요? 사상이 따라 들어오고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따라 들어오고 이렇게 되겠죠. 지금 북한은 뭐 북한에다 살고 할 때 내가 뭐 청진에서 평양에 오고 부담 오고파요 못 오잖아요. 딱 뭐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딱 사람들이 이동을 차단시켜 놓는데 이걸 풀어놔야만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민들을 통제하는 통제 관리 시스템을 허물어 버리는 경우만이 그 돈이 들어가서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이 북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겠느냐 아니면 장기 집권을 와 할아버지 아버지한테서 넘겨준 이 정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냐. 당연히 뭐 유지하고 그 자기 지금 왜 바꾸겠어요. 뭐 가만히 초대서에 앉아서 일상 좋은 거 다 날라다 먹고 뭐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길을 택하지. 그렇지 않게. 그러니까 현 북한 정권으로서는 옵션이 없는 게 옵션이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거는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절반은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은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공관원들이 나라의 국방력 발전을 위한 그 나라의 최신 과학기술과 국방기술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국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는 몇 개밖에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그런 최신 과학 기술을 빼내가는 됩니다. 위에서 이러한 1년에 한 번씩 이런 링송자료 공문 이렇게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그럼 내가 그 지시를 집행 못해서 처벌이 들어 탈북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주지만은 그건 본인이 재량껏 능력껏 활동해서 얻어내면 표창을 주고 설사 내가 그런 걸 집행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아요. 시도 안 했어요. 영국과 같이 영국 MI5, MI6 아이들이 뭐 장난이에요. 간에 북한 외교관 뭐 딱 감시하고 꼼짝달싹 먹었는데 거기서 뭐 내가 그거 한번 시도했다간 단방 MI6가 잡아서 추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뭐 그런 거 처벌을 해서 했다는 건 아니고 또 북한은
그런 과제를 수행 못했다 해서 그 외교관들 뭐 처벌하고 그러진 않아요. 해라 하면 표창은 잘 주죠. 뭐 명함시기도 주고 진급도 시키고. 사실 지금에야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외교관으로서 느꼈을 압박감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김희성 선생님 네.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뭐 저분도 뭐 북한에서는 그러잖아요. 고위층에 올라가면 올라가드살이 한 발은 지옥에다 놓고 한 발은 천국에 놓는다는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태영호 공사님 말을 잘 듣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결국은 북한의 핵이라는 것이 외부를 위협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부를 위협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차하는 순간에 뭐 나 망하고 너 망하고 하면은 그건 북한 주민들도 싫고 고위층도 죽기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핵의 위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북핵에 대한 거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모든 외교관은 다 스파이입니다. 그러나 특히 이제 저 태공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한 외교관은 더욱더 스파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돈을 써야만 그 첩보를 얻을 수 있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이나 뭐 좀 부자 나라들은 돈을 써가면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은 돈이 없어서 그 대사관이 콩나물 길러서 그 밥해 먹고 콩나물 내다 팔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 몇십억을 줘야 되는 비밀을 빼내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저는 궁금한 게 태공사님이 해외에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 북한 시장 경제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으신데 행여나 김정은 정권에서 태영호 공사님 말하는 대로 북한 시장을 개방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방을 해도 국지적 개방이죠. 제한적 개방. 그러니까 네. 개성공단이나 뭐 이자처럼 라진선봉 같은 네. 그런 걸로 해서 돈이 나오게끔 하지 전면적인 개방은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김주일 선생님. 북한이라는 국가가 결국은 시장을 개방을 해도 장마당을 개방을 해도 중산층이 어느 정도 커진다고 인지가 되면 바로 화폐 개혁을 실시하든지 경제를 또 다른 방향으로 바꾸든지 해가지고 시민들의 경제력을 죽이면 주겠지 절대로 개혁 개방을 갈 수 없는 시스템이 왜냐하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북한 외교관들은 이런 그 외교적인 이런 공동 이런 자리에 가면 될수록 한국 외교관들하고 조우하려고 하지 않아요. 될수록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하려고 하는 기본 원인은 한국의 그 외교관들 보면 우선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외교관들은 좀 상당히 그 당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제품이 온 세상에 깔려 있고 뭐 다 유럽에서도 한국 하면 다 이런 선망이 대상으로 돼 있어서 이런 공식장 이런 데 가면 한국 외교관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거든. 얘기하자 길고 친하자 길고 명함 교류하자 길고. 근데 이거 뭐 북한은 같은 커리언인데 북한에 얘기하는 건 누가 뭐 만나서 얘기하자 길고 뭐 경제권이라도 한 건 잡아갔다가 명함 주면서 꼭 한번 식사 뭐 하자 뭐 이런 거였군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는 조선 사람 같은 이런 한국에서 짜증 나는 거예요. 항상 저거 사람들이 많고 우리는 이거 혼자 포도주 마시는 누가 와서 말 거는 놈도 없고 이거 그 짜증 나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북한에 행사 갈 때 여기다가 김일성, 김정일 대주 항상 달고 가죠. 그러면 몰랐던 사람도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고 이거 누구지 물어보고 이거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러면 그다음에 차마 저들이 답변하기 힘든 물음을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거 뭐 그 장성택이 죽은 거 개한테 던졌다는 게 진짜냐 뭐 이런 정말 그 막 말하기도 싫은 이런 문 계속 그러니까 가자 하고 이렇게 막 짜증 나서 될수록 한국 외교관들을 피하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난 시기와 지금 한국 외교관들이 북한 외교관들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차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채널 A TV를 통해서 좀 한국 외교관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물론 그들이 지금 겉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몸 잠그고 그렇게 외교 일선에 나와 있지만 그들도 다 같은 우리 동포이고 또 그들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충을 안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동포로서 인간답게 그들을 대하고 반가워하고 이렇게 좀 대해달라.
그들이 고충을 이해해주고 얼마나 그 힘든 생활을 해요. 자식들 거기다 떨궈 놓고 뭐 그 북한 외교관들 부인들 우울증에 걸린 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힘들게 사는데 자기는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풍요롭게 뭐 바나나도 먹고 그런 거 먹는데 애들 생각하면 먹다가 이렇게 딱 얹히고 또 북에 들어온 애들 뭐 여기 탈북민들이 자식도 두고 오고 중국에 뭐 데리고 뭐 어떻게 고충받거나 꼭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뭐 이런 애들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 30대 지금 30대 외교관들은 자식 둘 안 낳아요. 왜 그런가 하면 둘 낳으면 하나 더 돼야 되니까 그 고충을 난 이겨낼 수 없다. 그저 거의 열에 9은 한 명 딱 한 명밖에 안 납니다. 예. 저도 살아보니까 이거 뭐 제가 좀 죄송스러운데 가족 없이 이렇게 은하 씨는 혼자 왔어요? 저 가족 다 같이. 야 그럼 천만다행이네 이거 가족 저희가 먼저 오신 선배들 중에서도 혈붙이 못 데리고 온 분들 많죠. 예, 막 그분들 보면 제가 막 죄송스럽고 막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 혈붙이가 떨어져 보면 이게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걸 여자들이 제일 힘들죠. 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남들 보건대는 야 넌 정말 운이 좋다. 넌 진짜 하늘이 도왔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래도 동료들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있던 형제들 친인척 생각하면 저녁에 잠이 안 오는데 제가 제일 한국에 와서 제일 두려운 게 저녁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면 딱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오늘 저녁에는 좀 잠 한번 푹 자볼 수 있을까 이렇게 저녁에 수면제라도 좀 그런데 제가 몇 번 수면제를 먹자고 생각했다가 내가 수면제에 손대는 날이면 내가 김정은보다 내가 먼저 무너지는 날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떡하나 살아서 김정은 정권이 허물어지는 걸 봐야 되겠다. 내가 잠 못 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절대 수면제 안 먹는다. 지금 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발칵 뒤집혔죠. 예. 야 이거 지금 북한도 나의 탈북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귀를 감고고 지금 민감하게 꼼꼼히 반응하니까 제가 이제 기자간담회 하고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가면 아마 또 뭐 무슨 일이 있겠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제 일가 친척이나 뭐 이런 분들이 피해를 받고 하는 건 뭐 혈연적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제 동료들과 저를 봐주시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이게 제일 가슴이 아프고 또 김정은은 그걸 노리죠. 그렇게 해서 그런 동료들과 이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처벌 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탈북하려고 하도 사람이 인간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런 일정한 조직에 몸을 담그고 살면 친구도 생기고 존경하는 분도 생기고 이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살잖아요. 이런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사람이 새로운 내가 출발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가족 또 자기가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던 그 동무들 이런 모든 인간관계를 다 자기가 끊고 그분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제도적인 장치를 다 해놓고 있는 거죠. 우선 뭐 누가 탈북했다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그 사람을 추천했느냐, 누가 그 사람을 추천했느냐. 뭐 알잖아요. 북한에서 외국에 가려면 이렇게 다 손도장 다 찍고 이 사람을 담보해야 되겠네요. 보증인들 또 이런 제가 해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이런 간부, 인사계통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뭐 제가 말하자면 저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데 정말 이걸 생각하면 막 진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제 말하자면 형제들 그다음에 일가 친척 애들이에요. 다른 어른들은 뭐 그렇다 치고 이제 탈북자 가족은 아시지만 북한에서 교육의 권리를 주지 않잖아요. 학교에 갈 수 없거든요. 대학에 못 가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공부할 적기가 있잖아요. 적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그 대학에 가고 이렇게 공부해야 될 제 조카 애들이 대학을 못 가고 이제부터 뭐 진짜 수십 년새 동안 그런
그 비참한 그런 처지에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좀 제일 가슴에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애들한테 말하거든요. 너희들은 혼자서 10사람의 삶을 산다. 너희들이 이 서울에서 보내는 한 초는 북한에 있는 너희 모든 사촌들이 보내는 그런 한 초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앞으로 너희가 한국에서 큰 사람이 돼가지고 그리고 내가 북한에 가서 너희 그 사촌들을 조카들이랑 형제들 다 좀 너희가 돌봐줄 수 있게 이렇게 내가 여기서 좀 잘 해라 이렇게 저희가 매번 제가 아침마다 자식들 그렇게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태영호공사 이런저런 좀 무거운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남한에서의 계획도 참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함께 보시죠. 난 북한에 있을 때부터 설거지는 안 했어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집 청소 내가 아침에 다 하고 그다음에 또 북한에 정전돼서 전기가 잘 안 오잖아요. 전기가 딱 오는 순간에 제일 먼저 제가 한 게 다리미 캐고 아이 옷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 사람들 옷은 제가 다 풀고 뭐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그 오물 버리는 거 상당히 창피하잖아요. 전 뭐 전혀 창피 안 하고 오물도 제가 다 진짜 이런 남자 듣는데? 경제권 당연히 아니죠. 경제권 당연히 아니죠. 근데 뭐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거 그 한국에 살려면 이거 비자금이 좀 그 있어야 친구들하고 술도 어디 가서 저기 뭐 근데 이거 비자금 어떻게 마련하면 되겠는지 좀 여기 오시면 되겠네요. 제가 정말 감동받은 그 기사 내용이 있는데 예. 이제 어떤 기자님이 신변에 이제 위협을 느끼지 않냐라는 질문에 이제 공사님이 통일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이나 집단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신은아 씨가 제가 한 말 보고 감명받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한국으로 오자고 결심한 데는 바로 이 은하 씨는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개 활동을 이제 하는 이런 분들의 활동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큰 그 감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신은아 씨 같은 경우는 보면 야 저렇게 어린 처녀의 몸으로 그래도 이만가 프로그램에 나와서 북한이 그런 김정은 정권의 그런 실상을 이야기하고 또 북한 주민들이 생활에 대한 걸 남한 주민 이야기하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걸 보며 저렇게 어린 처녀도 통일을 위해서 저렇게 TV에 계속 나와서 출연하고 이런데 내 자신이 막 부끄럽고 근데 제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 지금까지 김정은 그런 노예 체제에서 귀회주적으로 살아온 내 과거가 부끄럽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활동이 정말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통일 성업에 뒤늦게 참가했는데 저는 정말 이런 백의종군한다는 그런 초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손잡고 또 우리 탈북민 모두가 진짜 손잡고 김정은 정권을 반대해서 일떠서면 김정은 정권은 제 생각엔 뭐 인천 무너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초심을 잃지 말고 투쟁해서 빨리 고향에 가야지요. 빨리 고향에 가야 돼. 공사님은 나중에 우리 남가북이 통일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 가서 살고 싶으세요? 저요? 저야 당연히 평양에 가서 우선 첫째로 평양을 좀 그 한국 서울처럼 좀 보란 듯이 일떠세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이거 집을 엄청 잘 짓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이 기준으로 볼 때 아마 평양시는 다 허물어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지진 뭐 이런 데 견딜 수 없게 이 한심하기 때문에 저 건물은 대부분 다 제 생각엔 다 짓고 다시 하고 좀 통일된 다음에 제가 해보고픈 거는 좀 집을 좀 지어보고 싶고 다른 하나는 북한에 도로가 연락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 도로하고 철길 이런 거 좀 누구 이런 건설회사들하고 합쳐서 좀 하고 도로 철길 이런 사회 간접 시설 공사 이런 걸 좀 제가 좀 해보고픈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서울부터 평양, 단동까지 좀
고속도로를 쫙 닫고 제가 그 명동에 가보고 제가 완전히 놀랐어요. 명동 보니까 완전히 중국 여코들이 꽉 뭐 한국말 들어보기 힘들 정도로 중국 여코들이 꽉 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비행기와 배 타고 오는데 저렇게 중국 여코들이 지금 서울장 안에 꽉 찼는데 앞으로 통일이 돼서 6년으로 중국하고 연결된다면 아마 저쪽 단동에서 또 서울로 들어오는 도로는 아마 여코 차로 꽉 밀 거예요. 아마 그때는 차로 다 자기 승용차다가 갖고 그러면 뭐 아이고 한국인들은 만드는 제품 이런 면세점 뭐 이런 거만 팔아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지금 동해가 얼마나 그 아름다워요. 그런데 지금 중국 동북 삼성의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다 구경을 못해서 막 그렇거든요. 이 아름다운 동해를 직선도로 닫고 고속철도 놓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엔 1년에 뭐 수천만 명이 올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한국 국민들은 아주 잘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런 좀 건설 이건 제 개인 소망인데 건설을 좀 한번 해볼까요? 저는 되게 공사님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되게 딱딱하고 네. 뭔가 절도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말씀도 정말 너무 재밌게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랑 체질이 너무 딱 맞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좀 좀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한테. 아니, 보일 수 있으면 중에 네. 얼굴은 정말 최고신 것 같아요. 야 제가 결혼하니까 머리가 좀 빠져서 머리만 좀 있으면 좀 인기 있을 것 심으면 같은데. 돼요. 예? 머리만 좀 있으면 좀 인기 있을 것 심으면 같은데. 돼요. 예? 심어도 되고 가발 쓰셔도 돼요. 그래요? 공사님 정말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는데요. 예. 저희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보셨잖아요. 예. 근데 그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눴던 대화를 혹시 해주면 저희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의 수가 3만 명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에게 정말 엄청난 꿈을 희망, 고향에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심장에 이제 와닿을 것 같거든요. 야 이거 이제 신민아 씨가 그 이만갑 그 프로에 나오는 문제를 상당히 그 3만 명 탈북민 문제와 연결해서 그 희망 이거 아주 충분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이거 참하고 거절하진 못하겠는데 제가 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약점이 하나 있는데 예쁘신 여자가 뭘 청하면 제가 그건 절대 거절 못하고 제가 그 예쁘신 여자가 뭘 청하면 제가 그건 절대 거절 못하고 그래서 제가 뭐 일단 마음상으로서는 그 오늘 그 신은아 씨가 제 얘기를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거기 나가서 진짜 탈북민들에게 그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면 제가 야, 멋지다. 새해를 이제 어떻게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처음 보내는 그 설날인데 아직까지는 뭐 좀 어떻게 보낼까 이거 제가 스케줄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좀 집에서부터 이제 걸어서 이제 강화문까지 좀 서울시를 한번 쫙 좀 몇 시간 동안 좀 걸어보면서 이 서울시의 격동적인 이 생활과 모습을 좀 한번 제가 피부로 좀 느껴봤으면. 새해에 진짜 제가 태어나서 그래서 이거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으면서 또 마음 한 구석에는 좀 이제 슬픈 그런 이제 마음가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나라를 통일하지 못하고 이제 한 해가 또 가고 새해가 또 밝거나 그래서 좀 새해를 맞으면서 2017년에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통일하는데 어떤 일들을 이제 할 것인가 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럴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새해 첫날 임진강 망배단에도 좀 가서 한번 북한을 한번 좀 그래 좀 북에 있는 제 친척들 그리고 친척들이랑 형제들이랑 또 제 동료들 그 모습도 좀 그려보고 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뭐 고위층의 탈북에 가족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 가지고 얘기들 많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흔히 아시는 분인데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예. 아무튼 저는 태영호 공사님의 그 다림질한다는 예, 그 얘기에 또 우리 이만구에서 늘 듣던 뭐 정민우 씨나 네. 뭐 여기 계시면 세 분 뭐 북한 남자가 아니 이렇게 다정한 사람도 있구나를 또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태영호 공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북한 남자가 너희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른 나 같은 남자도 있다.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니 바람. 가만히 있는 분들은 무슨 죄냐고요 지금. 저도 다림질을 하고 싶었는데 전기가 와야 하잖아요. 신은아 씨, 이번에 인터뷰 하시면서 네.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셨나요? 사실 새해가 되면 저희 탈북민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네. 되게 외롭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아버지와 함께 가거든요. 임진각 쪽에 가는데 잠깐 이제 말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번에 임진각을 가면 왠지 덜 외롭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제가 저분한테 큰 기대를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분 한 분이 오신 것만으로도 벌써 통일에 한 발짝 더 앞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임진각에서도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덜 외롭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태영호공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사인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제가 염치불구하게 사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담당 형사님들이 빨리 가야 된다고 시계를 계속 이러시는데도 끝까지 사진을 찍어주시고 사인까지 해주셨더라고요. 신은아 씨, 통일의 꽃으로 계속 아름답게 피세요. 태영호. 참 멋진 시적인 말이네요. 태영호공사님 편지 좀 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미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보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태영호 공사님이 한국 땅을 밟을 거라는 얘기가 있을 때부터 네. 이만갑에서 볼 날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함께 통일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이곳에서 함께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만갑에서만 할 수 있는 좀 편안한 이야기들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미인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만갑을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가던 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북한의 최대 1급 비밀을 김일성 족속에 가는 비밀이에요.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 최능에는 이렇게 씁니다. 네, 오직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북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세요. 평양 내부자들이 밝히는 김부자의 1급 비밀. 오늘은 영화 내부자들만큼이나 충격적인 김부자의 1급 비밀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자의 최측근에 관한 비밀부터요. 그리고 평양 핵심 기관에 관한 군사 기밀까지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자, 오늘 그래서 모셨습니다. 김부자의 1급 비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둘 폭로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김정은의 내부자 최룡해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야. 예. 자, 과연 어떤 비밀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최룡해 동지, 최태복 동지, 최룡해 동지, 리재일 동지, 전용남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김정은의 2인자 최룡해의 내부자가 이만갑에 있다. 최룡해 술 친구? 최룡해 술 친구? 이제 선생님, 근데 죄송하지만 이거 뭐 선생님의 인격을 뭐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이거 뭐 오늘 얘기하는 거에 진짜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선생님, 이거는 그냥 국정원 들어올 때도 얘기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국정원 들어왔을 땐 최룡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어서 그 신령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계속 뒤에 붙어 다니고 어딘가에. 그리고 그림자. 여러 가지만 김정 선생님. 네. 좀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입냄새가 심한가요? 최룡해가 이렇게 입을 가리고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김정일 말기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이렇게 입을 가리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북한 간부들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술 냄새 나는데 김정일이가 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 냄새가 되게 상당히 불쾌해서 뭐 눈높이 맞추지 마라. 항상 꼭 김부자보다 눈높이를 아래야 둬야 된다. 뭐 그다음에 입김에 안 가게 이렇게 가려라. 뭐 이런 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네. 모든 최룡의 최근 사진은 다 이거. 매일 술 마시나 보네요. 자, 우리 김정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룡해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룡해 하면은 일단 지금 3대 세습을 이어왔는데 3대 세습 때는 다 권력의 최측근에서 있던 사람이고요. 아버지가 최연이라고 해서 상당히 예전에 김일성하고 같이 산에서 빨치산 투쟁을 했다는 특권 중에 특권 중에 자식이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는 그 김일성 사회지 청년동맹, 예전에는 조선 사회지 노동 청년동맹인데 거기에서 청년들을 총괄하는 책임직에 있다가 최근에 김정은 시기에 와서는 뭐 청정치국장도 했고 군에 갔다가 당에 갔다가 해서 현재는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네, 뭐 실세를 말해. 그 다음에 그 외교 부문에서는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때 남한에도 왔다. 맞아. 네. 남한에 황병수란 최룡해도 왔댔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문제, 러시아의 문제도 항상 보면은 뭔가 이게 김정은의 가계무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자,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자, 어떻게 해서 최룡해가 저는 그 최룡해가 그 자강도의 랑린군이라는 네. 그 농기계 작업소에서 혁명한. 배밀이로 혁명화를 할 때 거기 이제 일을 하러 갔다가 임무 수행 중에 그 어찌한 사정으로 최룡해하고 술을 마시게 됐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서너 달 있다 나니까 또 술 친구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도 간 적이 있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디 내려가서 이렇게 네. 한직에 있다 오는 거. 근데 최룡해가 세상에 제재소에서 나무를 자르고 네. 그럼 그때 그 근처에 계셨던 거네요? 예. 그래서요. 잘 밀어요. 힘이 좋아요. 대박이다. 최룡해가 그 혁명화 내려가게 된 원인은 그 당자금으로 평양시 거기 일병원 앞에 거기 문수거리라나 거기 동평양이라나 자잔 거기에다가 동의병원을 크게 지게 돼 있었어요. 네. 김만유병원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시퍼런 청와대 같은 기아집으로 진 게 한 동은 보입니다. 근데 그런 걸 세 동을 지게 돼 있었대요. 근데 한 동만 짓고 그 속도전 총령 돌격대가 짓는데 최룡해 지시에 의해서 총책임자가 돼서 근데 두 동을 질 돈을 다 탕진했다고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날렸다. 그래서 이제 당중앙위원회 이제 검열이 붙은데 그 검열에서 뭐 좀 이것저것 많이 좀 일본에서 이제 좋은 그 침대라 뭐 소파라 뭐 이런 걸 네. 사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가 최룡해 집에 갔는데 최룡해가 집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최룡해 방을 와이프 보고 열라고.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있다가 그거는 우리 남편 지문이 있어야 열리지 못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휙 돌아서서 내려서 차 타고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화가 나가지고 혁명화 내려왔다고 이렇게 이제 소문이 돌았어요. 소문이. 예. 근데 소문이 돌았는데 최룡해 말하는 걸 듣어보면 가가 내 방에 못 들어왔을 게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최룡해가 처음에 만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그 제재공으로 왔다 혁명화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 가니까 랑린군에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재하는 데 가서 진짜 있냐 보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더니 최룡해가 있다.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관장들 몇 명이 이제 술을 좀 준비해 가지고
전투 가방에다 이제 돼지고기랑 썰어서 이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비정지 한잔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앉아서 먹었어요. 그 먹었는데 그 술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술을 마시려면은 자기가 찾을 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있는데 한 3, 4일 있는데 이제 사람이 하나 왔어요. 찾는다고. 그래 가니까나 오늘은 좀 진하게 먹어보자고. 그 술 먹을 만한 것도 좀 뭐 있어야 먹지. 못 먹겠다고. 그래서 왜 못 먹겠냐 하니까나 여긴 어하고 아가 틀려서 내가 어 하면 아로도 보고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나 군인들하고 먹는 게 좋다고. 그러면서 우리하고 술을 먹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우리 같은 서민이 여기 뭐 북한에서 많이 왔다고 해도 인풍술, 감옥로 뭐 이런 술 진짜 한열 저녁에 2병씩, 3병씩 까서 먹은 사람이 있으면 몇 명 안 될 겁니다. 안주는 모르면. 안주는 우리 공병국은 소금 안주가 최고입니다. 체룡에도 소금으로 먹어요? 아니요. 네. 우리는 소금 안주가 네. 최고다는 네. 자체는 안주는 상관없어요. 술만 좋으면 그저 그래도 이제 체룡에는 어떤 안주를 먹나요? 그러니까 마른 명태를 좋아했고 낙지를 좋아했습니다. 나랑 비슷하네. 오징어. 오징어. 최정 교수님 첫인상은 어땠어요? 그 최룡의 첫인상은 그 뭐랄까 우리 아들 속에서는 돌주령이라고 별명을 짓고 그리고 사람이 근량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거 아주 머리랑 잘 빗고 이렇게 나와서 저랬지만 술 마실 때 앉아 있는 게 근량이 있어 보였습니다. 나세. 주사는 없었습니까? 주사? 아, 저 사람이 주사를 했으면 지금 김정은이 옆에 못 갔죠. 김정은이 옆에 못 갔죠. 근데 뭐 이렇게 술 먹다가 은근슬쩍 뭐 욕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저 사람은 우리인데 와서 우리하고 술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먹었다고 해도 많이 먹었네요? 한 달에 4번이면 석 달이면 12번 먹었잖아요. 근데 12번 더 먹었습니다. 네. 근데 그 12번 더 먹는 그 좌석에서 무슨 나라에 대한 것, 뭐 이런 데 대한 건 하나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 최능희는 이렇게 씁니다.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암컷, 수컷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라. 남녀에 대해서만 얘기하라. 그래서 그런 소리만 했어요. 근데 저 혹시라도 이게 막 궁금해 죽겠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못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뭐 쉽게 말하면 최령이하고 우리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고 그 사람은 흙을 안 밟고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는 흙탕에다 배꼽을 밀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체룡애가 뭐 가족 얘기나 뭐 이런 건 안 하나요? 가정 얘기도 했어요. 그래요? 네. 북한의 인도 술잔이라고 해서 시타연 거 이만한 거. 거기다가 그저 그 40%짜리 인풍술 쭉 넣으면 3잔 나오는데 그걸로 쭉 해서 쭉 마셔. 좋다 하고 또 시원하다. 이렇게 이제 서너 다시 마시고 네. 얼찌근해지면 그 이제 자식들이 보고프다고 수첩에서 사진을 꺼내는데 그 어디서 봅시다 하고 딱 보니까나 와이프 자리에 선 자리에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왜 얼굴이 없더라고요. 왜? 가일이 오래 했는지. 와이프를 얼굴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다. 그것도 물어보는 게 실례가 돼서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시지. 근데 그때 내 생각이 아 자기 와이프가 남의 말밥에 오르고 천평에 오르면 듣기 싫어서 오래 났구나. 이렇게 이런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저 최정 교수님 저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하시죠. 네. 아이고 만났는데 좀 민원도 넣고 싶고, 예? 나 좀 그 올라가시면 좀 형님 저좀 아, 당연히 그런 밀당은 하죠. 대학을 가려고 저는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백도 없고 그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못 가고 이제 이렇게 삐비해가 있을 때 최령이하고 술을 마시면서 비서공지 내가 비서공지가 좋아하는 뭐 돼지고기고 뭐 계란이고 뭐 많이 갖다 바치겠으니까 술을 맛있게 먹고 진짜 전형적인 훗날에 딱 되면 저 좀 대학 좀 보내주십시오. 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한단 소리가 내가 너 하나 대학 보내주는 건 일도 아닌데 내가 지금 너를 보내주면은 자식들이 있는 고향으로 못 간다. 회복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혁명화 기간. 혁명화 기간에 남을 봐준다는 게 그게 안 되는 일이지. 집권남용이 되겠다. 나중에 돌아가서 보내달라는 건데. 그렇지. 그때는 이제 자기가 잊어버리지. 아니요. 자기가 이제 올라가서 도당 책임 비서이상급 되면 자기를 꼭 찾아오라고 내가 한번 꼭 그 봐주겠다고. 그래서 그걸 아주 심장 깊이 새기고 있었는데 네. 2005년도까지 소식이 없어서
한국으로 밥 먹으러 먼저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채룡이가 볼 수도 있잖아요. 볼 수 있지. 아, 예. 채룡이한테 이쪽으로 한국으로 오면 내가 밥 사겠다. 너 내가 대학 보내줄게. 이렇게 근데 이건 진짜 잘 말씀하셔야 되는 게 혹시 최동지 그때 어디서 술 먹었던 누구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 내가 보면 이 벌써 말하는 투 보면 저 꼴통이구나 하고 알거든요. 예. 한마디 해보세요. 뭐 얘기하세요. 뭐. 최룡의 미소 동지, 저 여기 와 있습니다. 최룡의 미소 동지, 저 여기 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저하고 약속한 거를 앞으로 꼭 지키십시오. 아유, 내가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대학 가겠다고요? 대학 가겠다는 거래요. 내가 오라고 하세요. 이를 위해서 북한에 섬겨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잡히면 한번 꺼내 주십시오. 그때 잡히면 한번 꺼내 주십시오. 진짜 최고야. 진짜 이때까지 나와는 최고야. 정말 당대하다. 이렇게 최룡의 쯤 되면 내 목숨 한번 살려줄 만하지 뭐 그래요. 야, 제가 여기가 이만 가보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제가 북한에 선교를 갈 텐데 잡히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번 봐주겠다 그랬으니까. 한번 봐주겠어요. 아, 이거 애매하다. 야, 이분 정말 짱이다. 저쪽에서 뭐라고 외치겠어요? 자, 치룡이가 나타났다. 네. 뭐라고 외치겠어요? 저쪽에서. 최동지, 내가 여기 있어요. 최동지, 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내가 여기 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 속에 네. 정말 내부자 중에 내부자가 오셨습니다. 네. 지난 녹화 때 평양의 엘리트 기자로 출연해서 김정일의 비밀 문서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폭로해준 우리 김길선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요. 김정일의 내부자에 관한 1급 비밀이 준비돼 있는데요. 우리 이만갑, 인민 여동생 한송이 씨가 준비하셨죠? 네, 평양 기자 김길선은 김정일 내모 때문에 추방됐다. 평양 엘리트 김길선 기자님은 김정일 내모 때문에 추방됐다는데요. 딱 들어봐도 너무 무시무시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맞춰보시라요. 뭐 때문에 추방됐을까요? 아니 이건 뭐 일단 떠오르는 건 뭔가 기사를 잘못 써서 추방이 된 건데 뭔가 사적인 얘기를 썼나? 뭔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기사로 한번 내보내는데. 토니아 씨도 사적인 이야기가 기사로 나와서 불편했던 적 있습니까? 아, 형 많죠. 많죠. 그래요? 너무 많은데. 요즘 들어서 제일 불편했던 사생활은 뭐였어요? 기사 중에. 제일 불편했던 사생활이요? 요즘. 요즘에 저보다는 문 씨의 사생활이 이제 나와서 좀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죠 저에게는. 소녀시대 사장님 보고 그 회사 달라고 했대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아 그렇죠. 제가 그렇죠. 요 근래 기사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수만 선생님께 SM을 달라고. 와, 이만갑 회식 자리에서 MC석을 달라고 했어요. 오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봤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거 김정일의 여자 기사? 여자에 관련된 기사? 자, 연예인 여러분들 자기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왠지 그냥 술 버릇 그런 기사를 한번. 김정일 술버릇 기사. 일리가 있네요. 자, 뭐 정답은 요걸 다 탄 것 같아요, 느낌이. 뭐가 있나 보다. 네, 김길선 기자님께서는 김정일 스캔들 때문에 추방을 됐다고 합니다. 김길선 기자님 한번 재밌게 이야기해 주세요. 김정일 스캔들 때문에 추방당했다니. 내가 탈북에서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이더라고요. 나만 모르고 있다가 후에 알아가지고 그 뭐예요? 송혜림. 우리나라에서는 다 알죠. 중국의 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다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온 세상이 다 아는 거를. 참. 그게 언제 때였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들은 게 94년도인데 내 동무 중에 인민군 협주단 이거 첼로 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테러리스트. 나보다 나이가 우기 때문에 내가 만날 언니 했어요. 네. 그다음에 또 동무 중에 하나가 그 말이 많은 여자인데 저는 김일성 초대각에서 뭐 빨래랑 하고 이런 거 했대요. 네. 한때.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어느 하루 날에 딱 우리 집에 다 모인 거예요. 네. 어떻게 돼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일이가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한다 이 말이 나왔어요. 그 자식. 재밌잖아요. 네. 밤에. 근데 나는 그 전에 들은 소리가 있거든요. 북한의 인민배우 오미란이라고 있어요. 네, 오미란이라고 있는데 김정일이는 약간 이렇게 우울하고 자기 보호 능력을 유발하는 그렇지. 그런 이미지 여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오미란이를 자주 부른다는 거예요. 네. 근데 혼자 부르면 말이 날 것 같으니까 그 아버지 오향머니까지 같이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서 야, 저 지도자 동지는 오미란이 같은 형을 좋아한대. 또 이짝 여자는 아니야 만수대의 예술구장의 황금주처럼 뚱뚱한 걸 좋아한대. 그 독창 가수거든. 네. 근데 그 첼로 치던 언니가 심심히 울더니 야야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김정일이 지도자 동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성예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뭐 좋아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래서 데리고 살았잖아. 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가. 아니, 뭔 날더라고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동지가 이기영의 며느리 성예림을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결혼 등록하고 살았대요. 네. 그러니까 그건 없다는 거예요. 뭐 들은 게 없으니까 나는 김정일이 부인이 김용숙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알았는데 아이 이는 무슨 나또깨비 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부인을 빼앗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너 어디 가서 이 말 하지 마. 이건 너희가 어디 가서 위험하면 우리 다 죽어. 이 세 명이 다 죽어. 이건 말한 놈도 죽고 들은 놈도 죽는다는 거예요. 저도 남도 주고. 네, 그래서 나보고 너희가 어디 가서 위험하면 나는 안 했다고 냈다 뻗치니까 너희만 죽어 하지 마. 근데 나는 그때 당시 일급 비밀 북한의 최대 일급 비밀은 김일성 족속에 가는 비밀이에요. 그 신격 화사니까 자꾸 가방하고 숨기고 부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나는 입 다물고 있었는데 그 말 많은 그 여자가 어디 가서 그걸 외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출근하다가 거기서 가방 두 채로 잡혀갔어요. 어떡해. 네, 그거 대박. 아까 말씀하신 성혜림이라는 그분이 유명한 배우인가요? 네. 그분하고 그 김정일하고 스캔들이 어떻게 나게 된 거예요? 성혜림이가 북한 영화 우리 잘할 때 영화에 내가 찾은 길, 그다음에 분계선 마을에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혁명 영화 한자유단원의 운명에서 여자 주인공 역을 한 배우예요. 근데 한자유단원의 운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김정일 수총들라 들어가느라고 아마 못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완전 월로급 배우인데요. 영화 배우예요. 근데 김정일이가 노동당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맡았던 게 선전선동부라고 해서 예술 부문을 총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 많이 보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있으면서 첫눈에 반한 게 송예림이라는 배우인데 자기보다 5살 연상이거든요. 네. 상관없어. 근데 벌써 이 송예림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작가동맹 위원장 초대 위원장을 했던 이기영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와이프 며느리였던 거예요. 거기 이옥돌이라고 하는 딸까지 있는 유부녀를 갖다 가로채서 이혼을 시켰어요. 이혼을 시켜갖고 살다가 결국은 김일성이가 노발대발한 거죠. 이런 거 인정 못해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사이 김정남이가 태어났고 해서 이 둘이는 모녀는 러시아에 가서 씁쓸하게 외로 살다가 죽어보죠. 어우, 족보가. 너무 많아서 여자가. 뭐가 복잡해. 다 셀 수가 없어요. 김기성 선생님은 아무튼 간에 지금 네. 어이없이 아침에 이제 가방 든채로 잡혀갔어요. 네. 잡혀갔는데 야, 난 그렇게 잡혀가서 40일 동안을 취조받았는데요. 40일? 네, 40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한테서 들었냐, 어디서 들었냐, 뭐. 내가 여태까지 못된 말 한 거 다 쓰라는 거예요, 비판서를. 만장가. 나는요, 첫날에 갔다가 내보내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잡혀가가지고. 아이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의 매일 비판서 씌우는데 사람이란 게 묘해요. 왜요?
아무리 내가 뭘 나쁜 말을 많이 한 것 같던데 이틀 쓰고 나니까 쓸 게 없어요. 내가 나쁜 말을 했다는 게. 아니 글솜씨는 기가 막힌 분이신데. 야, 임금은 무치라는데 아니 내가 좀 말에 길었으니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있은 말을 해들었으니 나를 추방까지 시도 그렇게 악이나 돼요. 이게 그때 당시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요.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대요. 이게 요새 경제도 나쁘고 인민 경제도 나쁘고 이게 나라가 이 경제도 잘 안 돌아가고 인민 생활도 나고 하니까 이 우리 당이 펀드를 키운 엘리트들 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진심을 가지지 못하고 수령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뒤에서 헐뜯는 현상이 많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캐가지고 잡아들여가지고 다 캐가지고 교양할 수 있는 대상은 교양하고 감옥 보낼 대상은 감옥 보내라. 그런데 이걸 보위부에만 맡겨놓으면 보위부라는 거는 사람 잡는 데예요. 거기는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건 제가 없이 들어갔어도 거기에 들어간 자체가 죄기 때문에 못 나오는데요. 거기는 희한한 데죠. 배를 만들어주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시포실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시포실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예심원들은 몽땅 국가보위부 국장급들이에요. 어디로 잡혀갔어요? 한경북도 김책시로 추방시키는데 난 김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김책에 추방돼 가서 내가 거대한 고집 국가에서 살았구나. 그 뼈저리게 느꼈어요. 김책 가서. 예, 나는 지방에 출장 갔다 오는 기자들이 취재 나갔다 오는 기자들이 지방에는 배급을 앉아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귓가에 있고 꽃제비가 어쩌고저쩌고 어느 정도 그런 현상이 있는갑다 했지 난 그런 생지옥인 줄 몰랐어. 야, 말도 95년 12월 31일에 추방돼서 96년도를 내가 김책에서 보냈어요. 사람이 죽을 때 표정을 못 보셨죠? 굶어 죽는 사람의 표정이. 온몸에 이가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고 다 대나와서 돌아가요. 어떡해, 안 돼. 나는요. 이가. 그러니까 피가 안 돈다는 걸 아는 네, 순간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고 다 개발하나. 기생충이랑 네. 기생충이랑 이런 게 다 떠나는 거거든. 그하고요. 그렇게 인정 많고 그렇게 남일도 제일처럼 뛰어다니는 사회주의권에서 우리 인민은 모든 한 형제라고 훈련받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온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 보면서도 지나가더라고요. 개를 빵 하나 주면 내가 굶을까. 그런 생지옥을 봤어요. 그 몇 년도세요? 96년도. 제일 많이 굶어 죽을 때. 제일 많이 굶어 죽을 때. 그다음에요. 이건 시체를 거두질 못해서 마지막에는 그 무슨 시체 전담반 무슨 수습대까지 나왔더라고요. 방심위에서 다 모아서 비닐에 우르르 말아가지고 굴파고 넣었대요. 직파. 그다음에 내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이거는 독재 후진국가 가장 낙후한 인권 이전의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사회학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학대, 어린이에 대한 천대, 노인에 대한 천시. 이거 얼마나 만연한지 인간이 다 짐승 같아요. 무언의 악들이 나가지고 달아다니는데. 사실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이 김 부자를 영웅 만드는 일에 그렇죠. 있으셨던 거잖아요. 네, 난 그때 그거 느끼고서 이게 망고의 이런 욕적이구나. 그러고 탈북을 열심히. 자, 여기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6년도에 김길선 선생님은 이제 추방을 당하고 나서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성혜림이라는 인물이 있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한국에. 한성희 씨 언제쯤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 성혜림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막 김정일이 그 막 와이프다 이런 건 전혀 모르죠. 근데 이분이 되게 이제 그 뭐 배우고 하는데 뭐라 하도 옛날 배우니까 저희는 거의 중조 할머니 뻘이나 돼요. 솔직히 모르죠. 그치? 근데 한국에 와서 인터넷을 보니까 막 뭐 김정일이 막 여자도 한 몇 개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거기 뭐 자식들도 주르르 있고 해서 이거 뭔 소리야 했어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성혜림이라는 여자가 그랬다 해가지고. 저는
80년대 들었거든요. 야, 내가 여마이 어렸을 때. 근데 이건 내가 듣기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친척이 중앙당 조직부에 있었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출장 왔다가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가만히 이야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윗분이 지금 성혜일이며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둘이 말한 거 난 잠결에 들었거든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 우리 엄마 아빠도 저 사람이 거짓말 치는 거 같이 듣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해 깜깜이 잊어먹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딱 봤는데 야, 세상에 거짓말이 없구나. 한간에서 돌아가는 말도 그래도 어딘가는 거의 맞아떨어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위대한 태양이 불륜을 저지르고 진짜 그 장군님이 없는 지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데 장군께서 불륜을 저지르다니 저희도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니 저는 저도 제가 15살 탈북했는데 북한은 인식이 엄청 좋았어요. 아, 장군님 부인이 딱 한 명이구나. 그래서 이게 중국에 딱 왔는데 이게 연변으로 해서 막 그 장군님이 딴 여자랑 막 너는 막 영상이 올라가지고 저렇게 뭐 저런 일 한다고 그렇게 무슨 소리 할까? 장군님 부인 딱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장군님 편만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오늘도 성혜림은 뭐 아까 성혜림인가? 네. 오늘도 처음 알았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것도 유부녀를 가지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아가씨도 아니고 유부녀를 그렇게 하면 진짜 너무 충격이에요. 이게요. 영화도 있어요. 세상 어디를 가나 가장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에요. 네, 기자님들 그것도 대단하시고. 가장 좋은 곳에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김미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분이 순결한데. 세상에 연변 넘어갔더니 길에 있는 조선족 누구도 다 하는 얘기를 나 혼자 모르고 살았다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산골에서 농사 짓는 그 늙은이도 다 알더라. 뭐 비밀 얘기하니까 재밌기도 하네요. 예. 근데 어떤 비밀이 또 이번에는 있을지 다음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평양 국방과학원에는 과학자 전용 네모 있다. 과학자 전용 뭐가 있을까요? 과학자 전용입니다. 이게 아니 근데 국방과학원이라는 게 무슨 일 하는데요? 국방과학원이라는 건 그게 상용무기, 핵무기를 제외한 전략무기들 연구, 개량, 개발하는 기관이에요. 무기 연구소. 그렇죠, 무기 연구소. 네, 그러니까 분류를 딱 보면 되죠. 저는 국가과학원이잖아요. 국가과학원은 일반 사회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데고 국방과학원은 이자처럼 군사 분야에 대한 군사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뭐하고 하는 곳이에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제가 아주 무서운 장소예요. 무서운 장소라고? 무서운 장소? 무서워요. 과학자 전용 고문실? 좋다. 아, 왠지 고문실은 아닌 것 같고 취조실 같은 게 있어서 이 비밀이나 뭔가 이게 뭐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뭐 거짓말 탐지기를 써서 누설했어 안 했어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취조실 같은 게. 힌트 드리겠습니다. 박세리. 박세리? 골프실? 전용 골프. 골프 연습장? 연습실? 스크린 골프. 옛날에 지금 박세리 씨가 그건 아니라고 했지만 소문이 있었죠. 박세리 씨가 무서운 곳 무서워요. 훈련. 공동묘지. 정답입니다. 북한 국방과학자들은 노예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노예들이에요. 과학자들 보면 손 10손가락이 벌써 5년만 돼도 다 붙어있는 과학자가 없어요. 그물기구탄이라는 거 하나 뭐예요? 그물. 아, 대박이다. 옛날에 지금 박세리 씨가 그건 아니라고 했지만 소문이 있었죠. 박세리 씨가 무서운 곳 무서워요. 훈련. 공동묘지. 정답입니다. 평양 국방과학원에는 과학자 전용 공동묘지가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과학자 전용이요? 그렇죠. 왜요? 원래 평양은요, 그 평양 사람들도 많이 죽으니까 나이 먹으면 죽고 그 평양시 가운데다 묻을 수는 없잖아요. 평양시 중심에 묻힐 수 있는 건 김일성 족속밖에 없어요. 그 금수산 무슨 그 기념궁전 같은 거 그 외에는 몽땅 평양시 주변에 묻혀요. 제일 많은 데가 영성구역에 묘지가 제일 많았고 산속구역도 많고 형제산구역 다 주변에다 심는데 우리 과학원에도 엄청난 공동묘지가 많았어요. 근데 김정일이가
87년 4월 달에 우리 과거를 현지 시찰하면서 저게 뭔가 물어본 거예요. 전 사람 민둥사는 묘만 가득 하니까 저기 공동묘지라고. 저게 어떤 사람들이 묻혀나니까 평양 시내 사람들이 다 묻혀있다. 우리 과거 사람도 묻혀있고. 그러니까 이 과거 서석이 아닌 묘지는 몽땅 치워라 그랬어요. 그리고 왜? 비밀 보장을 위해서. 여기에 수속대 되면 어쩔 수 없이 과거 군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위수구역을. 그러니까 위수구역이 엄청 넓거든요. 거기에 민간인들이 계속 그 공동묘지 왔다 가면 비밀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일의 지시로 하루아침에 그 많은 묘지 다 치우고 우리 과건 전용 무덤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죽어서도 나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국방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죽었는데 그런? 그 과학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많아요. 활상 무기를 개발하다 보면 그렇죠. 터지기도 하고. 그렇죠. 화약 같은 거 조리받아 터지면 손목. 과학자들이 거기 손 10손가락이 벌써 5년만 돼도 다 붙어있는 과학자가 없어요. 세상에. 그거는 경한 거고 보호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겠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일 처음에 과학원에서 제일 큰 사고가 난 게 그때 산탄이라는 걸 정밀기계연구소 어느 박사팀이 그걸 연구했는데 이 산탄이라는 거는요 얼마나 위험한 탄인지 몰라요. 김정일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탄 과제를 주면서 이게 하나 터지면 이 미국 놈이나 남조선 놈들이 다시는 접어들지 못하게 공포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탄 화약을 놓고 여러 개가 터지고. 그 낚싯바늘 만한 것들 있죠. 뾰족뾰족. 그걸 수만 개를 압축해 이어가지고 폭파시켜 놓으면 뭐 형체를 못 찾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이 모든 그 사정거리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크레모 같은. 크레모. 크레모. 그런 걸 개발하는 팀이었어요. 그걸 그 사람들이 그 개발하다가 그 어떻게 뇌관을 잘못 다쳐서 큰일 나지. 그 사람이 몰살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 폭파된 거기서 한 60m 밖에서 버쳐서던 그 경변은 목이 없어졌어요. 다른 건 다 멀쩡한데. 그래서 면도칼로 훅 걷어간 것처럼 그렇게 정밀하게 없어졌어요. 그 현장에서 찾은 거는 북한은 박사급 되면 김일성 명암시계가 다 있어요. 온전한 거 찾은 거는 명암시계 초침 하나밖에 없어요. 제대로 모양을 갖춘 거는. 이런 식의 사고가 많아요. 진짜 이게 어이가 없네요. 또 계속 지시할 거 아닙니까? 이거 만들어 저거 만들어. 김정일이가 흥미가 참 희한한 성격이 저속으로 딱달질하는 성격인데 계속 우리 과거는 딱 끼고 있었으니까 계속 내려보내는 거예요, 과제. 근데 그게 그물 기구탄이라는 거 그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물 기구탄? 그게 굉장히 원시적인 거예요. 김일성의 지시로 90년대부터 개발했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거 자나깨나 제일 걱정인 게 미국이 저 토마호크를 잡아야 되겠는데 그게 갱도르 전문가인데요. 싹게 떠가지고 저 토마호크를 잡아야 되는데 저 잡을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아주 원시적인 그물 기구탄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 토마호크 자체부터가 그물로 토마호크를 잡는 거. 낮게 나르잖아요. 네, 낮게 나는 거. 7m에서 한 100m. 네, 그 사이인데 이렇게 낮게 그게 나르죠. 정말 난 맨 처음에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왜요? 그게 뭐예요? 과학자 보고 물어봤어요. 그거 굉장히 원시적인 거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예요? 토마호크를 잡는 거. 예, 그 호공에다 구물을 띄우는데 수류탄을 가득 달아가지고 있죠, 폭발물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해전술이냐. 토마호크를 그물로 잡는다고요? 네, 구물을 잡는데요. 근데 이 구물을 하나 올리는 거 여기 한 개 중대가 필요하고 이 구물을 올리는 여기다 한 개 중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물고기랑 되게 비슷한 개념이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토마호크가 물론 레이더에 안 잡히기 위해서 뭐 한 7에서 100m라고 치면 그물 어디다가 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갱도 앞에 몇 미터 밖에다 띄우겠죠. 갱도 앞에 있고 갱도 앞에. 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토마호크가 그러면 그물에 걸려서 수류탄이 터지는 거예요? 자포하는 거죠. 그 구물에 걸려가지고 뭐 터진다. 근데 그잖아요. 굉장히 원시적인 거라고. 이거 실험을
형편없이 해야 돼요, 이거는. 수류탄 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을 거 아니야. 다 달아가지고 공중에 띄우는 건데 김일성이가 그걸 처음에 실험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뭐랬어요? 나는 빨치산을 한 사람이 돼서 그러는지 그 로켓 막 이거보다 이런 게 더 흠이 있어 그랬어요. 그걸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여기서 올리던 소대가 몰살을 했어요. 거기에 나와있던 과학자들 네, 그럴까. 몇 명이 몰살하고 그 사고가 많아요. 이런 식이면 별거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기러기에다. 그러게. 아무튼 어이는 없지만 아무튼 기러기가 미사일. 과학자들이 선생님.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런 저런 막 무기 연구하고 막 이러다 이제 사고를 나서 뭐 죽기도 하고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해줘요? 글쎄 죽었다 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받는 것도 없어요. 국가의 하나의 보험이라는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의 가족에는 북한은 제일 인기 있는 거 그때도 칼라 TV였으니까 칼라 TV를 일단 줄 거고. 그다음에는 뭔 소용인데? 색텔레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녀들을 국방과학원이 책임지고 아버지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과학자를 준다. 요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잖아. 이상도 이해하지 않아요. 대를 이어서 연구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대대선선군 대를 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요, 그 북한 국방과학자들은 노예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노예들이에요. 제일 위험한 일을 하는 노예들이고요. 개들에 대한 배려라는 것도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4월 15일, 2월 16일에는 우리 국방과학자들한테 선물이 내려오는데 기러기 고기 한 마리 생겼어요. 기러기요? 내가 맞췄지? 진짜. 내가 맞췄지? 오빠 기러기다 폭파해달라는. 그것도 이름 있는 과학자들한테 기러기 한 마리씩 돌도 안 뽑은 거 내려오는데. 돌도 안 뽑았어. 네. 더 재미난 거는 이 기러기가 바로 국방과학자들이 잡아서 선물 올린 걸 도로 내려버린 거예요. 난 우리 대한민국의 기러기가 몇 마리 날아오나 북한에서 얼마나 잡혔을까 어떨 땐 아주 코믹하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우리가 혹시라도 전단지 만들 때 너무 풍선으로만 보내지 말고 기러기에 묶어서 보내야 돼. 그게 김정일이가 올라앉은 다음부터 선물 주다 마지막에 미천이 없으니까 이 과학자들은 무조건 다 줘야 되는데 야, 이 고기를 어디서 구할 데가 없느냐? 내 기러기를 한번 잡아봐라. 몸에도 좋다는데. 이렇게 돼서 우리 과학원이 80년대 중반부터 전문 과학자들이 기러기 잡는 소저가 모여져 있어요. 이 소저는요. 각 연구소에서 난다 갠다 하는 것들이 다 모여져 있어요. 젊은 과학자들이. 기러기 고기를 드셔보셨어요? 나는 그 질려서 못 먹겠어요. 아, 그래 무슨 맛이에요, 그거요? 그냥 몰라요. 닭고기랑 비슷한가요? 아니에요. 질기지. 저도 먹어봤는데 그거요? 푸석푸석하고 시커매요. 맞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삶아도 그러니까 이가 안 들어가요. 맛이 이거야. 우리가 자주 못 먹는 애들은 맛이 없는 애들. 그래서요, 그 기러기 고기를 잡으면요, 현지의 그 중앙당 그 헐국 전문 선물만 실어가는 그 봉고차들이 있어요. 현지에 가서 싣고 올라가요. 냉동시킨데 야, 그걸 다시 과학자들한테 김정일 선물로 보내줘요. 그 야비한 족속이에요. 어떡해. 김정은이가 등장했을 때 외형은 김일성이었단 말이죠. 지나친 숙청 바람 때문에 국제사회가 등을 돌렸잖아요. 북한의 이제 사회주의 70년의 관성이 거의 끝나간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권력자가 나오는 건가요? 대리는 당연히 진짜? 한복을 완전 웨딩 드레스처럼 약간 저기. 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벌고 집까지 거기다 가지고 있으면 최고의 인기 여자거든요. 한류 영향이 또 상당히 많이 강국 같기도 하고요. 야, 와. 이제 만나갑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평양 내부자들이 말하는 김부자 1급 비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비밀들 뒤에는 또 주민들의 희생이 따르고 있다는 것도 알아서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정말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정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만나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